와, 지금 저 도서관 안쪽에서 이 1층 로비 앞쪽에 넓은 공간에서 이 도서관에 보면은 문화 강연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듣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란 게 물리학자이신 것 같은데 물리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근데 오늘 주제는 물리학은 아니고 중력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양 수준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거 아십니까? 당황하셨어요? 이게 뭐 최근 유행한 건 아닌 것 같고 짤 같은 데서 제가 본 건데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법이 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AI까지 막 거기에 활용이 되고. 근데 그 구조는 뭐 같죠. 구조. 제가 보이스피싱하고 차명거래 이거를 한번 묶어서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실적인 어떤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보다 이제 여러 분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식의 사기들은 구조가 같습니다. 일단 뭐냐 하면은 일단 그 주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수력하는 공범 혹은 공범들이 있겠죠. 이제 이것도 뭐 법적인 그런 용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범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꾀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그래서 뭐 갑자기 막 전화가 온다든가 갑자기 뭐 문자가 온다든가 해서 막 부랴부랴 막 뭘 입금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입금을 하게 되는 내가 어떤 데 입금을 하게 되는 거죠? 차명계좌죠. 차명계좌. 그리고 차명거래는 어떻습니까? 차명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범이 있고 또 공범 혹은 공범들이 있고 해서 뭔가 돈이 오가는 일에 다른 명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서도 당연히 다른 명의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보통 그런 범죄에서의 돈의 흐름은 이게 떳떳한 돈이 아닌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자금 세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일단은 추적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명거래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갑을병정 이렇게 넷이 작당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넷이서 하나가 이제 전체 계획을 세우고, 하나가 이제 썰을 푸는 역할을 하고, 또 뭐 하나가 명의를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명의 뭐 공급책이 됐건 아니면 명의를 빌려주건. 근데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왜냐하면 위탁해서 뭔가를 거래를 하거나 뭐 어떤 금융의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서는 그게 결국은 뭐에 활용이 되느냐, 사명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활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공통적으로 자금 세탁을 해요. 추적할 수 없게 하는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 탈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자 보세요. 다른 금융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형법하고 또 뭐 보통 금융실명법이라고 하는 그 법하고 요소가 이제 형사적인 요소에서는 그게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 범죄 구성,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범죄 구성 요건, 보이스피싱을 했다, 차명 거래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형사법으로 보고, 그 다음 금융에 관련된 것은 이제 차명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주범, 즉 정범이 이제 뭐 장난질을 이제 쓸 거 아닙니까? 쓸 때 물론 이제 같이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혹은 다 정범이 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뭐 보이스피싱인 걸 안다, 이게 차명 거래인 걸 안다, 아는 상태에서 하면 그거는 우리가 표현으로는 공범이라고 하지만 정범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의도가 있었느냐를 이제 보잖아요, 법에서는. 그러면은 그 의도도 확정적 의도가 있고 미필적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왜냐? 아예 내가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몰라.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명의만 좀 이렇게 해주면은 다 이렇게 좀 콩고물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한대. 근데 이게 미필적 고의가 되면은 처벌 받아야지. 아예 그냥 뭐
명의가 도용이 돼 버렸어. 이런 거는 오히려 당한 거잖아요. 근데 갑에 대해서 몰라. 을이랑 병은 알아. 을이랑 병은 알고 한 거야. 알고 차명거래를 한 거야. 혹은 보이스피싱을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정 같은 경우에는 A라가 아니라 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황상 나한테 왜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지? 명의만 그냥 빌려줬을 뿐인데 이렇게 되면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은 같은 거예요. 구조상은 같은데 막 수법은 진화하고 막 이렇게 해도 구조는 늘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를 뺏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범죄에 쓰여. 그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자금 세탁이란 말이죠. 그게 추적 그리고 세금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보통 차명 거래를 해요. 그리고 차명 계좌로 돈을 쏘라고 하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주범이 있을 수 있죠. 주범. 근데 주범이랑 전혀 관계도 없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범이랑 옆에서 이제 각각 분업해서 이제 역할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말로는 공범인데 법적으로는 정범이 되는 거야. 같이 한 거야, 같이. 갑, 을, 병까지는 같이 한 거야. 정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공범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에서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등장한 그런 건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등장한 지 꽤 오래되긴 했지만은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차명 거래 같은 경우에도 금융실명제가 24년이냐 지금? 그러면은 03, 13, 23, 30년 전에 이렇게 됐잖아요. 30년 전부터 이제 금융실명제가 그냥 단칼에 이렇게 바로 집권하자마자 YS가 이렇게 딱 했죠. 확실히 이렇게 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속 진화하면서 차명 거래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일단 피해를 안 당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나도 모르게 가담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가담이 되면 명의 쉽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금 세탁용으로 쓰이는 거고 범죄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실생활 관련된 얘기이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